안녕하십니까, 송광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왕자가 교육을 받아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다르타 왕자를 낳은 마야 왕비는 7일 만에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 성장을 이모이면서 또 양모가 되는 마하프라자파티 솔에 의해서 이제 양육됩니다. 인도에서는 그 당시 이제 일부 다처제에서 특히 그 종족의 혈통을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매지간도 한 남편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마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프라자파티는 마야 왕비의 동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모가 되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양모가 되는 그런 입장이 되죠. 그 슈토다나 부왕은 예언가들의 예언도 있고 해서 궁중 밖의 생활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전륜성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사마밀다라라든지 찬제제바 등의 스승을 모시고 왕자는 각가지 통치자로서 갖춰야 될 학문 혹은 뭐 병술 또 무술 등등 할 것 없이 일체의 학문을 두루 섭렵하게 되는데 과연 그 출중한 모습을 보여서 부왕을 기쁘게 했고, 또 어떤 기록을 보면은 이때가 이제 약 10세 뭐 이럴 때가 됩니다만은 궁중 생활에 빠져서 어떤 경우에는 뭐 무술연마 같은 것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는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아주 이쁜 사람들을 많이 두고 뭐 놀이를 하고 하는데 아마 거기에 어떤 취미를 붙이고 무술 같은 것도 하지 않고 뭐 이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전혀 뭐 태자 시절부터 전혀 그런 거 멀리하고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기록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살이 될 때까지는 부왕이 걱정했던 그런 현상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왕도 걱정했던 상황과는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또 태자를 봉한 후에 이제 그 통치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견문을 넓히는 입장에서 같이 동행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 농경제라고 해서 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나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농사를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에 국왕이 직접 쟁기질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소들이 끄는 또 뭐 여러 가지로 장식된 그런 그 쟁기를 끌고 부왕이 먼저 이렇게 쭉 국왕이 하고 나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농민이나 이런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런 관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농경제라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은데, 이때 농경제에 태자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심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궁중 생활에만 젖어 있던 태자의 눈에 전혀 다른 세계들이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당장 대비가 되죠. 지금까지는 밖에 생활을 차단시켰지만은 이제 농경지에 들어갔으니까 일반 농민, 서민들의 모습 보여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국왕이 쟁기질을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그 땀을 흘릴 일도 만무하고 옆에서 뭐 이렇게 꽉 이어싸고 그 신용만 하는 부왕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 봐서 따라다니는 시종, 경호원, 이러한 화려한 모습과 또 그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헐벗은 사람들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부왕이나 이런 경우는 잠시 신용만 하고는 다시 뭐 햇빛을 가려놓고 거기에 음식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소위 축제 분위기에 젖어서 즐겁게
뭐 웃으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이제 과정에 들어가겠죠. 태자가 그런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얼마나 더운 곳입니까? 그 농민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먼지 속에 그 햇빛에 타서 새까맣게 된 농민들, 또 잘 먹지 못해서 얼핏얼핏 보이는 뭐 앙상한 모습, 그리고 소도 멍이를 뒤집어 쓰고 채찍질을 하는 데서 보이는 피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 극과 극을 같이 이게 한 자리에 둔 격이죠. 여기에서 아주 참 심각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구나. 저들은 왜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인가? 저렇게 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쟁기에 관리해서 흙이 뒤집어지고 거기에서 벌레가 나오죠. 땅 속에 벌레가 나오고 그러자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고 위에 독수리나 이런 큰 새들은 다시 또 새를 낚아채는 이런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처절한 어떤 생의 투쟁 같은 것,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게 그 태자에게는 굉장한 이게 말하자면은 이제 장면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충격이 아마 대단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궁중에서 나온 사람들은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슬그머니 빠져서 숲속에 갑니다. 숲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저러한 세상에서 모두 다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제왕의 길, 그 길로서 되어질 일이 아닌 것 같다. 세상은 저렇게 괴로움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로구나. 중생들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서로 잡아먹히고 먹히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괴로움을 계속 감내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들. 이래 이제 그 해결 방법을 심각하게 혼자 생각합니다. 물론 뭐 하루아침에 풀릴 부분은 아니지만은. 이런 기록을 접하면서 사람들은 대개 이제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 12살짜리 꼬마가 도대체 무슨 그런 생각을 했으려고? 이건 아마 경전을 편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서술을 했을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경전 속에는 좀 상징적으로 보이는 얘기들이 많죠. 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사문유관 같은 것도 거의 30살이 다 돼서 사문유관 생로병사 보고는 뭐 출가를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참 그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죠. 그런데 12살 아이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조금 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소위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간다고 통찰력이 뛰어나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또 12살짜리라 해가지고 전혀 통찰력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죠. 이미 제왕의 길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것들을 다 섭렵한 이후의 그야말로 뛰어난 인재였던 이 태자의 눈에는 그건 그야말로 참담한 모습으로 다가오게 되고 예사롭게 넘기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던 거죠.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도 분명히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진정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기도 하고 어른들의 생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고 이런 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어리다고 무시당할 뿐이죠. 제가 이제 그 10대 때 출가를 하려고 어른들 주변 어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다 만류하면서 아직 인생이 뭔지도 모를 나이에 무슨 뭐 출가냐. 그래서 제가 뭐 이러 하니까 글쎄 그 좀 더 살아본 후에 해야 될 얘기 같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지금의 제가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때는 어리다고 무시했던 이들이 지금은
출가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이야기라고 받아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야기를 어린아이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스님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나 본인들의 통찰력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살짜리의 이 태자가 물론 아버지 곁에서 궁중 사람들과 즐겁게 예사로 보아 넘겨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과 다른 뛰어난 통찰력을 가진 태자의 눈에는 분명히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광경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왕은 너무 태자가 그동안 궁중 생활이라든지 이런데 열중해 있는 모습에서 너무 쉽게 안심해 버린지도 모르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태자가 오랜 수행을 거친 후에 지금 이제 마지막 생으로 왔단 말이에요. 마지막 생으로 왔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짚겠습니다만은 그동안은 그 어머니의 몸속에서 10달을 거친 후에 곧바로 제왕의 길에 대한 학습을 하고 하느라고 사실 자기의 원력을 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뛰어난 통찰력을 학문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쏟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궁중 생활에 한편으로는 탐닉하기도 하고 보이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으니까 다른 모습들이 갖가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차단되고 있었으니까 철저하게 차단했으니까 못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농경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그 뛰어난 통찰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래의 원력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당연히 이제 내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몸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데려갔겠지만 태자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다른 지금까지 생활과 다른 너무나 딴 세상을 보아버렸기 때문에 홀로 숲속에 들어가 버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부왕 슈토다나 왕과 궁중 사람들은 해가 질 때까지 거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하느라고 뭐 어딘가 태자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려고 보니까 태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돼서 이제 그 태자를 찾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숲속에서 태자는 큰 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말하자면은 명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상에 들어있는 모습이 너무나 엄숙하고 바위처럼 미동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경에서는 그렇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인과경 같은 데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아버지가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이것이야말로 태자의 진면목이로구나. 이와 같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모습에서 광명이 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왕이 아들 앞에 절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감탄을 하면서. 물론 과거 현재 인과경의 내용을 보면은 어디까지나 모든 것을 부처님의 수준에다 맞춰놓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왕의 심정 같은 건 조금 다르게 표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경전에 보면 이 광경을 바라보는 슈토다나 왕의 가슴이 덜컹대지 않습니다. 아하, 큰일 났구나. 갑자기 머릿속에 예전 바라무이나 아시타 스님의 예언들이 막 이제 되살아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태자가 무엇을, 그 태자 설명을 듣기 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태자 혼자서 보고 느끼고 그대로 숲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태자는 이제 출가의 길로 가려나 보다. 그러고는 서둘러 궁중으로 가려 했는데 어느 곳에서는 태자가 궁중으로 가지 않으려고 했다는 기록도 보입니다. 그래서 제발 부왕이시여 제가 이 숲에서 그냥 지낼 수 있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부분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왕이나 옆에 신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서 모시고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12살의 시절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태자의 가치관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태자는 끊임없이 출가, 수행, 성불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시도 생각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그것을 차단하고 전륜승왕의 길로 계속하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어쩌면은 뭐 이 두 사람의 그 심리적인 뭐 싸움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현상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태자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아버지의 관계를 경전 속에서 찾아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